경제사회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응답하라 1988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올림픽이 있던 1988년을 복고풍으로 회고하는 그런 드라마도 인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옛날보다는 먹는 데서도 이 고민도 없어지고, 옛날에 먹을 것도 잘 없었죠. 그래서 보리 고개라는 말도 있었고, 또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적어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그때가 더 행복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항상 과거가 좋아 보이고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때는 누구나 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왜 그때가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 하는 부분에서는, 그때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고통스러웠고 고생스러워도 좀 노력을 하면 내 집도 가지고 자식을 대학 공부도 시키고 또 내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5년과 1988년을 비교한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런 통계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이 느낌과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때보다 GDP, 즉 국민 총생산은 7배가 늘었고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8배가 늘었습니다. 8배가. 자, 그러면 물가도 7배, 8배 다 뛰어야 되는데, 뭐 담배값이나 과자, 지하철 버스 요금, 극장값 이런 거는 다 8배보다도 훨씬 더 뛰었습니다. 그런데 뭐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은 그때와 지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컴퓨터 같은 경우 지금이 훨씬 쌉니다. 그때는 16비트짜리가 200만원이 넘었다는데 지금은 뭐 100만원 이하로 아주 최상급의 컴퓨터를 살 수 있죠. 그랜저가 그때 2,500만원 했다는데 지금은 3,000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때는 올림픽이 있었고, 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곳곳에 공사판이 만들어졌고, 또 일산 분당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부동산 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저호황, 즉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삼저호황 시대에 접어들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삼저호황의 성과로 매년 두 자릿수, 그러니까 12, 3%씩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2.2%대의 성장을 하는 현 시점에서 보면 꿈만 같은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주가가 70% 이상,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17,000원까지 갔다.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0% 이상이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게 굴러가던 시절이었죠. 물론 쌀값은 그때 80kg 한 가마가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kg에 4만원이니까 80kg 16만원 밖에 안 합니다.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게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그때보다도 훨씬 향상이 되었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좀 많이 높습니다만은 일본의 물가가 또 높으니까 구매력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이 엔겔 계수라고 총 이 수입 중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88년은 34.7%, 즉 벌어서 3분의 1 이상을 식료품을 샀는데 지금은 20% 대중반 24, 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좀 보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신림동에 31평짜리가 5,500만원 안팎이었는데, 당시 잠실 주공 아파트도 34평짜리가 5,500에서 6,600 정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했죠. 근데 지금은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즉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강남의 집값은 비싸다라는 것이 그때는 적어도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요, 88년에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6%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53%밖에 안 되고요.
자기 세대에서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때는 53.6%였는데 지금은 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즉 돈을 버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또 돈을 버는 자본 성장 이득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것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죠. 이렇게 되다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흑수저 이야기도 나오고 양극화 이야기도 나오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상층이 아니다라고 자주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절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시절에는 중산층이 될 수 있고 누구나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가 마이홈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월세나 전세난이 없었고 또 누구나가 공장에 다녀도 열심히 일하면 자식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내 생애에서 집까지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기업에 다녀도 내 돈 모아갖고 집 산다든지 자식을 대학 교육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전월세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문제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이 다 정규직이 많았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임금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지배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이니 조기 퇴출이니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97년 IMF가 오면서 한국 사회는 그 이전 희망이 넘치던 사회에서 완전히 침체된 사회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과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다시 이 사회를 기회가 활력이 넘치고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도 조사를 해보면요. 아이젠하워 시대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그때보다는 소득이 늘어나고 맹목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잘 살게 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시대가 지금 한국과 똑같이 누구나 중산층이 되어서 자동차랑 마이홈이나 냉장고나 TV를 소유할 수 있는, 즉 또 노동자들도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던 그런 살기 좋은 시대였다. 사람들이 기억 속으로는 다 그렇게 가집니다. 자,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명목적으로는 3만 불에 가까운 시대로 가고 있지만 이 침체되고 그 다음에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좋았던 건가. 그때처럼 정말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다들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활력에 넘치던 시대가 좋았는가. 우리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경제 문제 깊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한 신문 경제면에 O2O 서비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로 영어로 알파벳으로 O,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2, 그 다음에 O 해가지고 이제 이 풀 네임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O2O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그 주문한 내용이 실천이 되는, 즉 뭡니까, 음식 배달 앱으로 짜장면을 주문하면 오프라인에 짜장면 집에서 갖다주는 그런 서비스. 심지어 온라인으로 청소 대행을 주문하면 오프라인에서 나와가지고 청소 도구를 가져와서 청소를 대행해 주는 거. 심지어 해외 출장을 할 때 짐가방을 대신 사주는 그런 앱도 있답니다. 세탁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직접 와서 받아가고 세탁해서 갖다 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는 의사를 1시간 안에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답니다. 한 번 할 때 $99고요. 주차 서비스도 미국에 있다는데 어떤 도심으로 가거나 잘 모르는 도시로 가거나 주차가 어려운 지역으로 식당에 갔을 때 이 앱을 이용하면 무조건 15불이래요. 그래서 시간당 $5 하루 15불 최고 내면, 그러니까 17,000원 정도만 내면 무조건 주차를 해주고 갈 때쯤 지금 곧 간다 하면 갖고 와서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O2O 서비스가 굉장히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무조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서비스가 없을 때도
불편했지만은 없으면 아예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잘 살았습니다. 자, 이 배달하는 음식 배달하는 앱만 하더라도요. 이런 배달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다 뭐 동네마다 붙어 있는 팜플렛이라든지 뭐 책자 광고 전단을 보고 다 시켰어요. 냉장고에 뭐 이렇게 붙여놓는 자석 있는 그 홍보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다 시켰는데 이런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에 들어가면 매출이 늘어난다고 다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서비스가 지배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이용료를 음식점으로부터 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음식점이 짜장면 값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짜장면 값이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15% 이렇게 막 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에서 광고하는 수준이 되어야 또 배달이 주로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짜장면집 주인으로는 순간적으로 매출이 늘어났지만은 매출 늘어난 것보다는 나가는 비용이 더 늘어난 게 많다. 곳곳에서 그런 겁니다. 카카오가 택시 서비스를 할 때 공짜로 저렇게 해주는 게 참 고맙다 생각하고 편리하다 생각했는데요. 뭐 1,000원씩 주던 콜비도 없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가 직접 카카오 택시도 운영하고 이제는 카카오 택시만 아니라 카카오 대리운전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가장 서민적인 영역을 침범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한마디로 뭐 옛날에 중소기업 고유 영역이 있듯이 서민 업종 고유 영역 부분들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주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우버 이 운전자 자가용으로 해서 앱을 통해 가지고 택시처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주차 대리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이런 프리랜서가 5,3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들어가지 않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뭐 연금도 없는 보험도 없는 한마디로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O2O 서비스가 결국 이 사회에 대량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지속시키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소수의 IT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오너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즉 없어도 사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인간의 편리함을 좀 가중시켜 준다라는 대신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민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이 고용안정성, 즉 O2O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미국의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이 이 190개국의 집주인과 여행자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비어 있는 집들을 여행자에게 쓰게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회사들은 수십조의 가치를 가진 부분으로 만들면서 오너들은 한마디로 투자 좀 받아서 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하고 그나마 거기에서 오프라인에서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도 비정규직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온라인 IT 기술을 이용한 기회냐? 안 그러면 이것이 그야말로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가난해져 가면서 소수는 떼돈을 버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냐? 경향성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의 영역에 들어오는 문제는 굉장히 제한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이 편리함만 가중시키는 아이디어 산업이라고 칭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해야 될 때라 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왜 집이 없느냐? 그 부분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2011년에는 누구나 집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도 2권 이상 빌릴 수 있고 주택 보급률도 85.2%로 상승할 거다. 96년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주택 보급률은 69.7%, 70%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주택 보급률은요, 예상보다 더 많은 97.1%였습니다. 예상보다 12% 정도 높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98%가 넘었습니다. 근데 전국으로 하면 103%가 넘습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가 점유율, 즉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 것은
지금 몇 년 사이에 더 줄어가지고 53.6%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2.6%나 더 줄었어요. 주택 보급률은 2.8%나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주택의 배분 상태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 1가구 2주택을 보유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택을 더 많이 가지게 됐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이렇게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 보급률을 높인다라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인다라는 쪽으로 정책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파트 20만 가구, 30만 가구 보급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어쩐다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 지표로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하우스나 다가구 주택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렇게 반영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인 2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왜? 차명을 해놨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집정책이 굉장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등골 브레이커, 즉 애들 등살에 할 수 없이 사주지만 부모 등골을 빼먹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등에 매는 일본 가방이 40만원짜리 있다는 것도 요즘 또 이 말도 못하는 애들 그거는 스스로가 등골 브레이크 된 겁니다. 유모차 200만원 300만원짜리 유모차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200만 300만원도 넘는 유모차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또 등골 브레이크가 이제 옮겨 다니면서 하나씩 먹는데요. 프리미엄 패딩이 유행이랍니다. 200만원이 넘는 수입품이 많은데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 패딩 브랜드를 판매하는 매장에는 200만원만 넘는 걸 이렇게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절비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숫자를 많이 안 내서 나오자마자 다 완판된답니다. 일부러 아마 숫자를 부족하게 수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고가 패딩이 인기를 끄는 것은 출퇴근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도시명 패딩이 많아진 데다가 소재나 디자인이 다채로워져서 그렇다는데요. 요즘 아웃도어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망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들 중에 시장에 팔라고 내놓은 게 많고 매출이 절반,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프리미엄 패딩 붐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모피나 코트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타일리시한 패딩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유행이 참 돌고 도는데 이 200만원짜리 패딩을 입는 분들은 굳이 패딩을 안 입어도 진짜 부자들은 겨울에 얇게 입어도 됩니다. 차 타고 가서 차 넣고 잠깐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만 있기 때문에 굳이 패딩을 걸치지 않고 양복만 입고 다니고 외출복만 입고 다녀도 충분히 가능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차를 타고 200만원짜리 패딩을 입고 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엔 정말 남한테 보여주려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일부 상류층들이 하면요. 그걸 또 따라가고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또 상류층 말단들이 따라가고요. 그러다 보면 중산층 중에서 또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과시적 소비예요. 완전히 몰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래 가서 되겠습니까?